자, 오늘 나오는 책은 이 책입니다. 김우중. 자, 김우중이라고 하면은 대우그룹의 창시자죠. 대우그룹의 창시자고 대한민국 경제를 상당히 견인해왔던 그런 기업들, 대표 기업들 중에 하나였죠. 대우그룹은 패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대우그룹을 주목을 하냐면은 그때 당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게 어찌되었건 세계의 주류는 백인들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뭐 영국, 미국 이쪽을 중심으로 유럽, 세계사는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인종차별은 없애야 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뭔가 아시아라고 하면은 왠지 뭔가 영미권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쪽보다는 뭔가 좀 후순위로 밀리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은 종종 있죠. 뭐 꼭 저기 차별 행위가 있다 없다 이거를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아시아적 한계점을 때로는 약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떠한 그 뭔가 패배주의라던가 혹은 그냥 괜히 위축되는, 당장에 어찌되었건 백인들이나 그쪽 유럽 미국이들이 키도 크고 실질적으로 생긴 것도 잘생기거나 예쁘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야 이거 조각미남이다 혹은 인형처럼 예쁘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뭔가 머릿속에서 이제 바비 인형을 그린다던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유럽이라던가 뭐 영미권 국가의 사람들이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죠. 어찌되었건 미의 기준이 아시아적 기준에서 그쪽으로 오히려 흘러가고 있지, 그쪽 기준에서 아시아로 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대부분이 무언가가 이제 어떤 아시아적 어떤 이 패배주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뭔가 이제 꿀리는 듯한, 서울에 이제 강남 강북이 있으면은 사실은 뭐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다 이제 섞여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왠지 강남이 좀 뭔가 강북보다 뭔가 부자의 느낌이 강하고, 그러면 난 서울인데 강북이니까 왠지 꿀리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사실은 그 어떤 뭐랄까요, 그것이 상당한 이제 허구화된 어떠한 이 무의미한 분류라고는 보지만, 근데 어찌됐건 또 뭐 집값이 비싸니까 우리가 뭐 강남 입성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처럼 아시아가 갖는 어떠한 한계점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 느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옛날에 세계 경영이라고 해서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서 세계 유수 어떠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자동차 회사를 GM 대우와 이제 세계에서 경쟁을 하면서 어떠한 대우자동차가, 그러니까 옛날에 대우자동차가 제너럴 모터스 GM이라는 회사를 이제 제치고 뭔가 입찰을 따낸다든가 하는 그러한 쾌거들을 이루면서 쭉쭉쭉쭉 세계로 뻗어나갔던 그러한 기업가가 있었죠. 그 인물이 바로 김우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인물, 쉽게 얘기해서 뭔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얼핏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작은 나라처럼 느껴질 수 있는 스케일이, 어떤 크기가 뭐 우리가 대륙을 갖고 있고 이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그런 세계관에 갇힐 수 있었으나, 그런 거를 깨고서 세계로 뻗어나간 기업인이기에 대우의 실패의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잠시 미뤄두더라도 그의 꿈이 좌절된 그 부분은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대우는 실패했지만 대우 정신, 다시 말해 김우중의 세계 경영은 실패했지만 말 그대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 경영,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정할 건 수정해서, 그래서 우리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세계로 뻗어나가야만 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세계를 향해서 도전을 했던 그 첫 번째 항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우중 회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김우중 회장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저도 은근히 김우중 회장 관련 책을 저도 모르게 이제 꽤 많이 읽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최근에 읽은 거는 이 김우중이라는 제목이고, 이거는 한 사람이 쓴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좀 나온 지는 좀 된 책이에요.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더라? 초판 1쇄가 2005년 7월쯤에 이제 발행을 했네요. 그런 책인데, 이 책 자체는 예전에 이제 나온 책이긴 한데 재미는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가 재미있는데, 보면 이제 한,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의 각각 9명의 사람들이 이제 쓴 책이에요. 쓴 책인데, 어찌되었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우중 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적어놓고 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한번 이 인물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일단 결론부터 놓고 본다면 어찌되었건 대우의 실패는 아쉽기는 참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데 이제 부채 비율이 어떻고 이제 굉장히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시각이 있죠.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러니까 뭐다?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서 그걸 걸러내고 더 좋게 우리가 개성해내서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한 도전을 해야 된다. 왜 도전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리고 도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뭐 김우중 회장이 뭐를 잘했니, 뭐를 잘못했니, 막 이런 거, 그래서 공과를 정확하게 나누긴 하지만 그런 걸로 해서 입실험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잘못된 부분들을 걷어내고 좋은 부분들을 계승하거나 발전시켜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발췌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거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발췌한 부분들을 좀 읽어볼 생각이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발췌가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어서 이제 재미있게 읽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발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일단은 김우중 회장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 발췌한 부분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조금 너무 걸릴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마 직접 읽어보기로 권하고, 책은 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런 류의 책을 좀 좋아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고요. 근데 김우중 회장은 정말로 대표적인 일벌레였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벌레였고 상당히 진취적인 인물이었는데, 일벌레였던 부분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 부분이 이제 이문열 씨가 썼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9명이 썼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문열 씨가 쓴 부분에서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이 부분 잠깐 읽어볼게요. 앞서 한번 스쳐 지나간 별난 식사 얘기도 김우중 회장의 일 중독자다운 행태와 관계 있어 보인다. 한 번 더 재미있게 얘기하자면, 대우에서의 직급은 식사 시간의 길이와 반비례하는 것 같았다. 곧 직급이 높을수록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뜻인데, 그걸 알게 된 것도 그 여행을 하는 동안이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함께 간 거죠. 김우중 회장은 비즈니스 여행을 하러 갈 때 옆에 이제 유명 인사들, 그러니까 뭔가 교수라던가 아무튼 알려진 사람들, 지식인들을 함께 대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긴 비행기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과의 대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 시간을 아껴 쓰는 그러한 모습이고, 지식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이문열 씨와도 아마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있어 점잖은 손님을 청했을 때는 민망해지는 때가 많다. 그런데 대우 사장단 틈에 끼면서 그런 내가 오히려 느림보가 되고 말았다. 첫날 비행기에서 내려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였다. 예의 차려가며 천천히 먹던 내가 겨우 반 그릇이나 비웠을까.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그새 식사를 마친 김 회장이 상위에 숟가락을 놓는 소리였다. 이어 타다닥 하면서 나머지 사장단에 수저 놓는 소리가 나고 돌아보니 그때까지 밥그릇을 끼고 앉은 것은 나뿐이었다. 그날은 조금 불편했지만 속으로 나는 옳거니 했다.
이제 눈치 보지 않고 평소처럼 후다닥 먹어치워도 되겠구나 싶었는데 다음 끼에 해보니 그게 쉽지 않았다. 내 딴에는 속도를 낸다고 내보았지만 사장단 식탁에서는 언제나 내가 꼴찌였다. 여행이 끝날 때쯤에야 겨우 사장단과의 식사시간 차이를 조금 줄였을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김우중 회장과 일행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회식하게 되는 날은 웃지 못할 희극들이 벌어졌다. 직급이 낮을수록 식사 전에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늦게 상머리에 앉게 되기 일쑤인데다 빨리 먹는 단련까지 모자라 반그릇도 제대로 비우지 못하고 자리를 일어서는 수가 많았다. 어찌 보면 남의 사정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지만 일의 골몰에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 눈치 없이 서두는 것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다. 눈치 없이 서두르는 것을 요거 아마 오탄한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굉장히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죠. 이문열 씨도 밥을 빨리 먹는데 그것보다 훨씬 빨리 먹는다는 건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밥을 빨리 먹는다. 사실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즐거움인데 이 정도로 일에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좀 타고난 성격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포춘지, 미국의 포춘지하고 인터뷰를 한 김우중 회장의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코 부패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1999년 당시 정부 고위 관리들이 대우 몰락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고 귀국 후 대우차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설득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대우 사태에 대한 개인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가장 큰 실수는 야심이 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과욕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남들이 15년 만에 이룬 것을 나는 5년 만에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마도 5년 내에 대우 사태가 나 혼자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외환위기 당시는 금융위기였지 산업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잉 부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우의 탓으로 떠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이 적혀 있어요. 방금 그건 이제 김우중 회장의 말이었고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우중 회장이 일군 기업들이 아직도 한국 경제의 견인처 역할을 하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가 여전히 대우 계열사들의 발전과 한국 경제의 번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우중 회장은 그저 맡겨진 소명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을 동일시하며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인 경영인이다. 장막 뒤에 몸을 가린 채 측근들을 통해 의중을 전달하는 여느 그룹 총수들과는 달리 실무자와의 토론과 현장 확인을 중시했으며 상대가 웬만큼 공부하거나 탐구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장인정신을 가진 경영자였던 것이다. 장인정신은 사실은 이때 당시 김우중 회장뿐만 아니라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정주영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이제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 기업가들은 정말 자기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웬만한 전문가들 그야말로 뺨 때리는 그러한 어떤 장인정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일화들이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우중, 망명중의 대우인들, 이제 대우에서 일했던 사람들. 천하의 김우중이 해외로 망명한 후 대우인들은 절망 속에 참여정부를 맞았다. DJ 정권 하에 몰락한 대우가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살면되고 부활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잘나가던 전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의 자살이었다. 남 사장은 대우건설을 연간 1,600억 원의 흑자 경영으로 전환시킨 대우인이었다.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로비를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당사자와 주위 사람들을 당혹시킨 경미한 사건이 있었다. 솔직히 별것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이 TV 회견을 통해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양반이 라고 실언하는 바람에 남 사장은 울분을 참지 못해 한강에 투신하고 말았다. 이 비참한 사건의 진상은 좀 더 세월이 지나 좋은 세상이 왔을 때 다시 밝혀질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김우중 없는 대우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살펴보게 됐다. 이때 대우그룹은 해체되었지만 옛 대우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비록 그룹은 망했지만 계열사들은 대우인들에 의해 더욱 강해져 있었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던 것이다. 주식회사 대우는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건설 등으로 분할되었지만 똑똑한 기업으로 부활했다.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대우전자, 대우자동차도 부활했다. 워크아웃의 운명을 맡았던 회사들도 예전보다 앞당겨 졸업하여 우량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매각 절차를 기다리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자 김우중 회장에 대한 원성도 완화되었다. 비록 세계 경영에는 실패했지만 특출난 인적 인프라는 고스란히 남겨뒀다는 평판도 나돌았다. 그러니까 대우가 어찌되었건 갈갈이 찢어지고 나서 사실은 정말로 이것이 100% 사기 이렇게 되었을 것 같으면은 갈갈이 찢어진 회사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각 산업 분야에서 이제 예전처럼 큰 그룹은 아니지만 다 나눠진 상태에서 오히려 더 살아남고 그 분야를 주도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그 분야의 강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대우라는 회사가 그야말로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어떠한 실력을 쌓으면서 큰 그러한 이제 회사였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이제 어떠한 어떤 일화들로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근거로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던가 대우증권 이런 것도요. 사실은 그 이름 그대로 다 쓰잖아요. 여기 대우조선이라든가 대우전자 등등 각각 분야에서 이제 그 최고의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에 IMF가 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대우의 세계 경영이 그런 식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대우라던가 오히려 조금 더 낙관적 상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는 또 얼마나 큰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취적인 나라로 변해 있을까 하는 상상도 사실은 해볼 만하다는 거죠. 물론 그런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 본 적은 없고 아무튼 대우는 실패했고 우리는 대우의 실패를 유심히 보아서 수정해야 될 어떠한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거를 수정해서 우리가 개선시켜서 발전시켜야 살아남을 테니까. 근데 수정시키지 않을 채 그저 그냥 패배주의에 젖어든다면 말 그대로 실질적 패배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고 요거를 보고 이제 사실은 발췌를 더 많이 했는데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S 정부의 기업 정책이나 경제 정책은 무사태평이었다. 각종 지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YS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열중하며 재계에 대해서는 정치적 괘씸죄를 물리는 데 몰두했다. 당시 재계는 정치자금 한 푼도 안 받겠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신정경 유착 연주를 찾아 위기를 모면고자 했다. 이런 와중에 단기 외채는 급증하고 분식회계로 부실을 포장하다 외환위기를 맞았으며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돌출 발언으로 한일관계 악화 속에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IMF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랬다는 거죠. 곧이어 들어선 DJ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과 은행의 외환 매각으로 IMF 조기 졸업에 심취하여 재벌 개혁에 열을 올렸다. 그러니까 YS 정부든 DJ 정부든 뭔가 이런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기업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탄압을 받는다는 생각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조치들을 많이 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저 가진 사람들, 쟤네들 다 부패한 애들이야. 내가 정의를 세워줄게. 이러면서 하면은 사실은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정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해도 이른바 재벌개혁, 그 다음에 부패,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사회, 이러한 모토 아래 그 소위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 물론 재벌들은 돈 조금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있죠.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는 굉장히 쉽죠. 근데 기업인들도 물론 개혁의 대상으로서 계속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시대에 맞는 개혁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개혁의 주체가 되는 정치도 사실은 상당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주는 그런 형태로서 귀결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뭐 어찌되건 지도자는 다 쉽지가 않고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당 경영, 황제 경영을 타파시키겠다는 방침은 명분이 좋았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DJ 정부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자,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지독한 관치개혁이었고 대북 진출에 특정 재벌을 끌어들이려고 안간히 힘을 쏟는 방식이었다. 이 가운데 대우그룹의 경우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친-DJ 성향으로 안전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DJ 대통령이 탄생하는 데에는 대우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문장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재벌개혁 과정에 정권 차원에서 부담스럽게 여겨 의도적으로 버리려고 시도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김우중과 DJ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외부에서 관측하기로는 집권 과정의 역할이 끝나고 남북 관계에서도 현대 정주영 회장의 역할이 확고해지면서 거의 용도 폐기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다. 자, 요것도 이제 사실은 한번 파보면은 재미있을 법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사실 뭐든지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어쨌든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흘러갑니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흘러갈 거기 때문에 빛인 부분은 빛이기만 하다거나 그림자이기만 하다거나 하기보다는 양쪽이 이제 같이 가게 되죠. 그것이 이제 혼돈에 있는데 점점 그림자의 영역이 커지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다시 점점 빛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그 소위 이른바 재벌 2세라든가 3세들의 철없는 어떠한 갑질 행위가 굉장히 밉고 싫다라고 해서 어떠한 이 기업이, 거대 기업이 국제 어떠한 시장에서 하는 역할 그 자체까지를 다 완전히 잊어버린 채 그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다 해체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우리만 또 국제 경쟁력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우리가 뭐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쉽지 않은 형태가 되겠지만 그러나 포인트는 뭐다? 그 와중에서 어찌되었고 우리가 미래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쨌든 시장에 이 순기능을 했었던 부분들을 어떻게 미래 사회의 변화에 잘 이렇게 또 이 변화시켜가면서 적용을 시켜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서 미래 사회에서 올바른 기업의 형태 또 대한민국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있는 기업의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를 자꾸 이렇게 적응하고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우리 모두가 해 나가면서 어떠한 그 국가의 방향성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한 역할들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열리게 될 텐데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공과를 잘 알아야 되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의무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뭐 재미는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